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경제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경제 뒤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경제 기사를 설명해 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6월 1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십니다. 이번에 그 G7 정상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G7 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 대중 봉쇄 전략,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끼리 대중 봉쇄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G7 외에도 한국과 호주와 그다음에 인도를 초청해서 인도 그 외에도 뭐 남아공도 있습니다만은 인도를 초청해서 D10이라고 하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데모크라틱 10 자유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의 팽창 전략에 대응한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인당 소득이 31,881달러로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작년에 국민 총소득을 발표했는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인당 GNI라고 그러죠. GNI가 31,881달러가 되었다. 그래서 2년째 2017년에 3만 달러를 올라선 이후에 2018년에 33,000달러, 33,564달러까지 갔습니다만 2019년과 2020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금년에도 성장률이 그렇게 좋아질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3만 달러대 벽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만 달러의 도시라고 하는 포주기 정책으로는 못 벗어난다. 결국은 3만 달러의 그 함정, 이 함정을 벗어나려면 3만 달러 함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벗어나야만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의 벽을 뚫고 올라서는데 지금 3만 달러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3만 달러 함정을 벗어나려면은 포주기 정책으로는 안 된다. 성장 동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만이 3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고 4만 달러,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포주기 정책만 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포주기 정책 특히 이제 그 세금을 과도한 세금 인상이나 또 과도한 임금 인상 등으로 또 재정 능력을 벗어난 복지 정책, 현금 살포 이런 것들로서 3만 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 3만 달러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국가들이 3만 달러대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만 달러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일종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성장률은 세계은행은 금년에 5.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의 경우에 금년에 4.0% 정도 전망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2년 연속 2021년, 2020년 2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국 경제가 지금 더 도약해야 되는데 도약하지만 항상 한국 경제가 성장 과정에서 선진국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아졌어요. 높았었는데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6.8%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4.2%.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진국 5.4%인데 되게
종래에는 소득 수준이 높으면 성장률은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경제에서 우리보다, 한국보다 소득이 2배로 높은 미국은 6.8% 성장한 데 비해 한국은 4.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통계청은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5월 고용 동향이 전체 취업자가 작년에 코로나로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오면서 대폭 감소한데 하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61만 명이 증가를 했지만은 여전히 3040은 감소하고 60세 이상이 44만 5천 명이 증가하는 그런 건전치 못한 그런 증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층에만 취업 훈풍이다. 3040이 감소하면서 속빈 강정의 고용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지수를 활용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용주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라는 지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부채를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더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혹은 손실 보상이라든지 심지어는 백신 휴가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시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라는 지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 집행 원칙도 저버렸다. 법 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은 국무회에서 불법을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무시한 세수 추경 편성 지시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금이 더 그칠 경우에 나라 빚부터 먼저 갚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라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 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빚을 갚기보다는 오히려 다분히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돈을 더 추경을 편성하도록, 30조 원 내에 추경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계속 세금을 거두어서 돈을 푸는, 근데 그냥 맛을 들였다고 할까요? 이런 정책을 계속 하면서 최근에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관해서도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앤다, 축소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래에는 1가구 경우에는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 최대 80%까지 감면해 줬습니다만은 최대 감면폭을 40%까지 줄인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1사분기 세수 증가에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증가에 힘입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더 양도소득세를 오히려 지금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감면폭을 더 축소하는 그런 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갈팡질팡하는 여당이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1주택 장기 보유 우대 정책까지도 뒤집고 있나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급이 막혔는데 이런 편가르기로 양도세 출구도 더 닫는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매물이 잠겨서 더욱더 집값이 오르고 친집값이 오르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오시훈 시장과 노형욱 장관이 국토
장관이 합의를 받는 방법 중 하나가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사면 분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전에 구입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안전진단 통과 후에 집값이 급등하는 그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탈원전에 관해서 자연 손을 놓고 있다. 지금 부동산도 지금 취약의 상태로 가고 있고 탈원전도 지금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원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 정책을 궤도 수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발표했던 12명의 여당의 부동산 투기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권유 다음날 곧바로 폭당을 거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탈당 후 폭당에 불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12명도 그다음 12명도 국가 권익위 현재 전에 그 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는 국가 권익위에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 적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탈당을 권유했는데 곧바로 폭당을 거론하는 등 이런 그야말로 국민을 완전 우습게 하는 지금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몰려서 최근 폭탄을 맞고 있는 속에서 LH공사의 투기라든지 혹은 세종의 특공 문제에 이어서 여당 의원들의 투기가 불거졌는데도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소수만 12명만 불거졌는데도 그것도 유야무야 다시 복당의 불이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여당 의원들이 왜 LH 고강도 쇄신을 망설이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이번에 LH가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그런 그 부동산 투기 온상이 되면서 고강도 쇄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그 약속과는 달리 상당히 용두 삼위식의 그 쇄신 직원 2,000명 정도만 더 감문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기능은 그대로다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고강도 쇄신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이 그동안에 지역구 활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LH의 신세를 졌다 뭐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국에 많은 핵심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LH공사의 와 밀착 관계가 상당히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33조 원 투입된 재정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평가를 고용부 스스로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450만 개를 만드는데 이것의 약 30%가 부실하다는 걸 스스로 문재인 정부의 고용부가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실을 인정하고도 이런 세금 유도 일자리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연간 33조 원 작년에 투입해가지고 약 7, 80만 개의 세금 일자리, 뭐 월 20몇만 원 주는 특히 노장년들의 허드렛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단기 알바 허드렛 일자리만 만들었는데 이건 정말 재정 낭비다. 효율성이 없는 것이다. 강의실 불거기, 쓰레기 줍기 등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하면서 통계상으로 취업자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고용 개선과는 실질적인 고용의 개선과는 개선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쪽에 돈을 이렇게 많이 연간 33조 원씩 쏟아부어 왔다 하는 그런 지적인데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용노동부 자체도 이것이 30% 정도가 부실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었어요.
BIS 분석한 거 보면은 민간 부채 위험도가 한국이 세계 7위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본, 홍콩,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캐나다 다음에 한국이다. 한국의 그 민간 부채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 부채 위험도가 높으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실이 증가하고 그 결과적으로 금융 부실의 확산으로 심하면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백신 접종이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허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구암이나 이런 데 우선 추진하고 지금 여행 2주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 2차까지 완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만 가능한다. 그리고 백신 안 맞은 미성년자는 여행이 불가능하고 개인 일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런 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체로 이제 언제부터 하나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서 대략 7월부터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 어떻게 하나 단체 여행으로 주 1, 2회 정도 허용한다. 어느 나라를 예상하고 있느냐?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국과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이다. 그런 얘기고요. 인천공항에서 상대국 특정 공항으로 직항하는 경우에 하나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예약 인원보다 제네카가 51만 회분이 부족해서 병원들이 보건소에 약이 없다 하는 그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그런데 예약률까지 높아서 내주에 약 20에서 50%의 백신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아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얀센 수백만 회분을 버려야 될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 모더나도 10에서 20% 정도가 폐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접종이 100만 명까지 늘어나고 확진자 발생이 약 4,000명, 7,000명에서 하루에 1,000명대로 떨어지면서 올림픽 개최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이 정말 백신이 대단합니다. 백신의 위력이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경제는 지금 그동안에 양적 완화, 특히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지금 물가가 너무 급등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시한폭탄이 지금 깔려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2년 8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잖아도 물가가 올라가는데 원자재발 생산 비용 인상형 생산 비용 코스트 푸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공장을 부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9%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많은 그 중간재를 생산해서 가져와서 조립해서 판매하거나 또 중국의 최종 소재를 수입해서 소비하는 그런 나라가 많아서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물가가 오르면 바로 그 물가는 세계 물가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아연 가격이나 납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소폭 지금 횡보를 보이는 속에서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 36,668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58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그 하락해서 지금 횡보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 다소 지금 다시 반등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하락한 후 계속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업비트 마켓 인덱스나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 소폭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에이다나 도지코인이나 리플들이 다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3,7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4,2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29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것이 이제 그 FBI가 해커의 코인 지갑을 열었다는 것 때문에 코인의 그 익명성, 비밀성이 깨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하락하고 있다. 그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무너지면 더 하락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FOMC 이번 15일에, 6월 15일에 열리는 미국 FOMC에서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코인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계좌 개설이나 혹은 정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폐쇄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는 잡코인들이 한 달 새 중에서 54개 중 4개나 한 달 새 50%를 폭락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 상장 폐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위는 가상화폐 위장 계좌, 타이밍 계좌 전수조사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중소화폐 거래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고 정부와 인정도 지금 받는 거래소가 많지 않음으로써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즉각 퇴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의 3분의 2가 아직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시장은 뭐 지금 현재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횡보를 보이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일 미국의 소비자 발표와 국내 증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주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일 소비자물가가 5월달 미국 소비자물가를 발표되면 이것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미국의 미연준에 바로 15일에 열리는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에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유가는 80달러를 누르면서 올라가면서 석유화학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지난 6개월간 수익률을 분석해봤더니 통합개미는 13%, 서학개미는 7%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얘기고요. 올 들어 10대 대기업 중 시총 증가율 1위는 카카오다, 그런 분석이에요. 카카오는 53%가 증가해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10대 기업 중에 역시 삼성이 제일로 시총이 많은데 746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열리는 FOMC를 앞두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한국의 토스뱅크의 본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토스뱅크가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뱅크 K뱅크죠. 개설된 인터넷 뱅크가 2017년 4월에 개설했고요. 이어서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에 개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4년여 만에 지금 토스뱅크가 다시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토스뱅크는 지금 20대 80%가 토스뱅크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토스뱅크가 지금 2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워가, 파장이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금리 대출 비율 예상치를 보면은 토스뱅크가 44% 2023년에 될 것이고, K뱅크가 32%, 카카오뱅크가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뱅크도 중신용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신용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최저금리도 4.45에서 2.98까지 내린다.
그래서 연말 중저신용대출을 3조 2천억까지 늘린다는 카카오뱅크의 대응 전략이 나왔습니다. 문정부들로서 빚도 양극화됐다. 그래서 문정부들의 빚은 소득 상위 1%는 줄고 하위 20%가 빚이 더 늘어났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계층은 결국 서민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 지금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알바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근보공단에서도 콜센터 직원들 정규직화를 함으로써 인국공 사태처럼 노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정규직 직원들은 불공정 채용이다. 지금 그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아름아름 들어온 그런 비정규직 직원들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노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대졸 신입급여를 연봉 상여금 포함해서 8천만 원이 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임을 4천만 원대에서 5,04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대졸 초임이 5천만 원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인재 유출 막고 직원의 기살리기인데 직원들이 지금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혹은 블록체인 같은 첨단 산업에 인력이 부족해서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초임을 지금 초임을 5천만 원까지 올렸어. 상여금을 포함하면 8천만 원에 이른다는 정말 놀라운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 개정이 됐죠. 지난해 이제 개정된 이것이 바로 7월 6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원, 유급 노조원으로 될 수 있고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해고자도 문제지만 특히 더 문제는 실업자는 불특정 다수가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사업장을 점거하고 파업한다 그러면 이 그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시행령에서 좀 시정을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혀 시행령에서 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7월 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업계에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3사가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미국에 진출하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난번에 한국의 배터리도 미국에 투자를 했고 또 이번에 또 미국에서 대중 전략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언급했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한국 배터리 산업 3사가 모두 미국 진출을 녹화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전을 한편은 탈원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탈탄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나서자 그런 얘기들이 산업정부 장관으로부터 나오면서 탈원전과 모순되는 정책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비대면 거래가 확정되면서 스타벅스의 커피도 배달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도수 있는 안경도 이르면 연내에 온라인 판매할 것이죠. 이제 바야흐로 그냥 유통은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촛불 정권에 대해서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이 제기돼서 촛불 정권의 운동권이 포진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역시 또 하나의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 최대 화두는 조국 사태 이후, LH 사태 이후의 사태와 겹치면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공정인데 이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586 세대의 마지막 소임은 청년 세대를 옥죄는 제도를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은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회가 공정한
그런 운동장으로 가야 되는데 5.86 시대 앞에서 그 김영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5.86의 마지막 소임은 그나마 마지막 소임은 청년 세대를 옥죄는 제도를 계획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담 넘어서 무단 침입했던 지금 그 한국 대진연이라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에 대해서 1인 시위는 보장해 주라는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은 보장해 주라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인권위의 공고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서울시립대학에서 박물관에서 평양은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다 하는 전시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평양에 일인당 소득이 1,400불밖에 안 되는 평양 북한의 북한의 수도 평양을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 있다니 이게 뭐 정말 얼빠진 일들이 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참 또 이런 것까지도 다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국 군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적이 없다고 해서 주적을 없애고 나서는 훈련도 안 하고 1인당 1억 원씩이나 쓰는 오합지졸이 되고 있다. 뭐 기강이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뭐 심지어는 총기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장교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원과 싸우면 병사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고 수많은 병사 부모들은 그래 이런저런 사소함까지 다 간섭을 하는 이런 군대가 되어버렸다. 군대가 유치원이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직장의 계직원이 군대 간 아들의 아들을 면회간 정도가 아니고 군대 간 아들의 중대장을 면회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그 유치원에 아들 보내고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그것이 벌써 수년 전 얘기인데 지금 오늘 아침 드디어 조선일보가 한국의 군대는 완전히 지금 오합지졸이 되고 있다. 그 안타까운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유비무환이란 말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속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물러간 주한미군 사령관이면서 연합사령관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평상시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시에 피를 흘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군대는 평상시에 땀을 흘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IAEA 보고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북한에 대한 경계감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면서 더구나 마지막 보루인 군대까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그만 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